남섬에서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인 테카포 호수 옆에 있는 조그만 산인 마운트 존에서의 트레킹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3724m의 마운트 쿡의 한 골짜기인 후커밸리에서의 무시무시한 비바람 속에서의 트레킹, 영국의 BBC 방송이 죽기 전에 걸어야 할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의 하나로 선정하였다는 밀포드에서의 4일간의 트레킹. 트레킹은 아니지만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밀포드 사운드에서 피오르드의 양쪽에 있는 가파른 바위 절벽과 비가 함께 만들어내는 수십 개의 폭포가 만든 특별하면서도 황홀한 경치를 즐긴 우리는 남섬을 떠나 북섬에서의 트레킹을 위해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12시 40분에 오클랜드에 도착한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남쪽으로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통과리로 국립공원에까지 가는 데는 자동차로 4시간 이상을 달려야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저녁 7시가 지나서야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6시부터 아침을 서둘러 먹고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준비한 다음 호텔 밖으로 나오니 맑은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심하면 안전을 위하여 입산이 통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맑은 날씨는 행운이라 생각하면서 6시 45분에 통과리로 국립공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달림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야 할 1968m의 통과리로 산과 옆에 있는 2291m의 나우루오의 산,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가장 높은 2797m의 루아페우 산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를 여행하다 보면 통과리로와 같이 지명이 영어가 아닌 마오리어로 된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뉴질랜드 정부가 20%가 채 안 되는 마오리족들을 그만큼 존중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7시 20분 통과리로 국립공원의 한 입구에 도착하니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임을 알려주는 안내판과 통과리로 알파인 크로싱이라 부르는 통과리로 트레킹을 안내하는 안내판, 그리고 환영 안내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나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을지 잔뜩 기대하며 트레킹 길에 올랐습니다. 통과리로 알파인 크로싱이라 부르는 통과리로 트레킹은 해발 1100m인 망가테포포 주차장을 출발하여 통과리로 산과 나우루오의 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올라가서 해발 1886m인 통과리로 산의 레드 크레이터까지 올라간 다음 에메랄드 호수를 거쳐 북쪽에 있는 해발 790m 케테타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19.4km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2km의 통과리로 트레킹이 시작되는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목을 지나 길을 따라 가는데 눈앞에는 낯익지 않은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산을 가더라도 잘 자란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시작되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숲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거의 민둥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라고 해봐야 무릎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풀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땅을 바라보니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활화산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용암이 흘러내려 굳은 돌들에는 식물들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생각해보니 몇 년 전 인도네시아의 한 활화산에 갔을 때와 작년 일본 후지산에 갔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통과리로 트레킹 길은 산행거리 19.4km는 꽤 멀기 때문에 시간은 제법 걸리지만 전반적으로 길은 험하거나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특히 초반에는 경사가 너무나 완만하고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편하고 여유있게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변 분위기는 처음 출발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과리로 국립공원은 1887년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이 되었고 1990년에는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1993년에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에
등재된 최초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통가리로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3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통가리로 국립공원에는 1968m 높이의 통가리로 산을 비롯하여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운명의 산인 2291m의 나우루오의 산, 그리고 2797m의 루아페우 산 등 3개의 활화산이 있는데 화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아페우와 통가리로는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복합 화산 중 2개이며 루아페우는 1996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고 나우루오에는 1975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습니다. 통가리로 트레킹길은 한참 동안을 통가리로 산과 나우루오의 산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산이 가까워지면서 두 산의 정상을 조금씩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발한 지 1시간쯤 걸었을 때 처음으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오른쪽에 나우루오의 산의 정상이, 왼쪽에 통가리로 산이 보였습니다. 물소리는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소다 스프링스라는 이름의 샘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소다 스프링스를 지나자 길이 조금씩 오르막으로 바뀌면서 길 옆에 거친 화산 돌들이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용의 머리를 그대로 닮은 돌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보이던 풀들마저 어느 순간에 자취를 감추자 온통 거친 돌밖에 안 보이는 황량한 길로 바뀌었는데 경사가 조금 더 가팔라지자 올라가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통가리로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누아페우 산에 있는 3개의 스키장을 포함하여 이 공원에서는 하이킹, 낚시, 사냥, 기타 야외 활동을 위한 인기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 가운데 세계 최고의 당일 하이킹 코스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면적이 800제곱킬로미터로 605제곱킬로미터인 서울보다 조금 더 넓은데 뉴질랜드 관광청의 한 홍보자료에는 이 공원이 자연의 예술적 광채를 증명하는 곳으로 에메랄드 호수, 오래된 용암, 증기가 나는 분화구, 다채로운 실리카 테라스, 독특한 고산 정원을 포함한 화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던 저는 잠시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나무도 풀도 잘 자라지 않는 이 화산이 좀 황량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평화롭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소다 스프링스를 지난 지 50분쯤 지났을 때 황량하던 오르막길 앞에 넓은 평지인 분화구가 나타났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오느라 다소 피곤을 느끼던 사람들이 돌도 없는 편한 길을 만나자 여유가 생기고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나우루오의 산이 가까워지자 한층 멋있는 자태를 보여주었고 왼쪽으로는 통가리로 사는 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꽤 넓은 평지와 통가리로 산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길이 보였습니다. 사우스 크레이더 분화구를 지나 마지막 오르막길에 들어서니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트레킹길에서 가장 높은 레드 크레이터까지는 높이로 220m 정도이니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느라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았지만 강한 바람에 노출되니 손이 차가워지고 나중에는 곱아져서 불편해졌으며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 벗었던 경량 패딩을 입으니 좀 나아졌습니다. 몸을 움츠린 채 열심히 올라가 30분 만에 레드 크레이터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분화구라는 뜻을 가진 레드 크레이터는 해발 1886m로 통가리로 트레킹길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통가리로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닙니다. 통가리로 산의 정상은 통가리로 트레킹길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높이가 1968m입니다. 레드 크레이터의 서면 남동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검붉은색 분화구가 보이는데
이곳의 이름이 레드 크레이터로 지어진 것은 바로 이 검붉은색 분화구 때문으로 보입니다. 레드 크레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에는 레드 크레이터의 검붉은색이나 갈색은 바위 속 철분이 극심한 열에 의해 산화되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드 크레이터에서 남동쪽의 검붉은 분화구를 본 다음 조금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북쪽의 에메랄드 호수와 블루 호수, 그리고 센트럴 크레이터라는 이름의 넓은 분화구를 볼 수 있고, 북서쪽에 조금 높은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뒤에 통가리로 산의 정상이 있으며, 조금 더 눈을 돌리면 남쪽에 멋지게 생긴 나우루오의 산이 보입니다. 레드 크레이터에 올라온 사람들은 북쪽 에메랄드 호수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레드 크레이터에서 조금 내려온 곳에서 쉬면서 준비해온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잠시 쉬었다가 잘 미끄러지는 급경사길을 조심조심 내려간 다음 에메랄드 호수 주위를 둘러보고 블루 호수로 이동하여 호숫가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해발 790m에 있는 케테타이 주차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왼쪽으로 센트럴 크레이터라 부르는 중앙 분화구를 지나 조금 더 가니 출발 지점으로부터 10km 왔음을 알려주는 표지목이 보입니다. 거리로는 케테타이 주차장까지 10.2km가 남아있으니 반쯤 온 셈입니다. 거의 수평으로 나있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통가리로 산의 북쪽면으로 이동하니 넓은 평원과 오른쪽으로 노토아이라 호수도 보입니다. 잠시 뒤 우리는 2012년 8월에 폭발했다는 테마리 분화구를 설명해주는 안내판을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분화구에서 방출된 화산암이 최대 2.3km까지 날아가 개울을 막고 댐을 만들었는데, 댐 뒤에는 올림픽 수영장 200개 분량인 약 3만 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진 큰 호수가 생겼으며, 이 댐은 2달 뒤 무너지고 물과 바위, 자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폭발 현장인 테마리 분화구는 이 트레킹 길에서 가까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고 김이 올라오는 것만 조금 보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탁 트인 산 아래로 지그재그로 나있는 내리막길이 눈에 들어오고, 멀리 호수와 넓은 평야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만큼 넓게 펼쳐져 있고, 길가에는 조그만 풀과 나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우리는 테마리 분화구의 폭발과 관련된 또 하나의 현장을 만났습니다. 분화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은 겨울밤 자정 직전이었고, 이곳에 있던 케테타이 쉼터는 이때 분화구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무너졌는데, 다행히 쉼터에는 머무르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분화구 폭발 후 트레킹길은 변경되었고 쉼터는 주간 쉼터로만 운영되다가 2019년에 철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지금은 화장실과 장작 창고만 남아 있습니다. 레드 크레이터에서 케테타이 주차장에 내려오는 길은 처음 망가테포포 주차장을 출발하여 레드 크레이터까지 올라갈 때에 비하여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데, 우리는 환상적인 날씨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출발한 지 6시간 반 만에 주차장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통가리로 트레킹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타우포 호수에 가서 물에 발을 담그며 트레킹으로 생긴 피로를 말끔히 풀었습니다. 타우포 호수는 면적이 616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보다 조금 더 넓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이고, 화산 폭발로 생긴 분화구에 물이 들어와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인데, 우리의 휴식에는 흙고니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